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경제 충격으로 중국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너지는 민심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한국도 곧 무너진다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한 여기자를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목격한 것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기자는 이 사실을 생방송 중 폭로했고 중국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심이 폭발하며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을 돌며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경지가 황무지로 변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연이은 폭염과 홍수로 무너졌고 런던의 금융가는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5차 보복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중국 관영 언론 기자 린샤오입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하며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며 굳건히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위기를 막지 못했고 소련조차 한순간에 붕괴했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만 무너지지 않는단 말인가. 분명 내부에 감춰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진 저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분열과 실패를 포착하라. 국민의 균열을 기록하라. 이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해 보일지 몰라도 내부는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것은 깨끗한 공기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닥뜨린 것은 저의 모든 믿음을 뒤엎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관에 들어섰습니다. 벽화 속 기마병들이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을 보며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기자님, 여기 보세요. 광개토 대왕비의 탁본입니다. 안내원 김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비석 탁본 앞에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기 414년 고구려 장수왕이 세운 이 비석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왜군 수만 명을 물리치고 만주 전역을 제패했던 대제국의 이야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중국 역사의 일부일 뿐이야. 기자님, 알고 계셨나요?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113만 대군을 3차례나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612년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나라 30만 대군을 격파했지요. 국립박물관을 나와 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역사학자 박태훈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수나라, 당나라 시절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65년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제국 당나라조차 고구려를 상대로 66년간 전쟁을 벌여야 했죠. 그것도 내부 분열을 틈타서요. 다음 날 저는 동해안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바람 부는 강릉 경포대에서 만난 해양사학자 이미란 박사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뒤 이 땅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영이 발해를 세워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번영했죠. 당나라와 맞먹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해를 건너 일본, 남쪽으로는 신라, 북쪽으로는 몽골, 서쪽으로는 실크로드까지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와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 고구려가 중화제국에 맞서 싸운 독립국가였다고, 발해가 동아시아 무역과 문화의 중심이었다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년 전 육지와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역사책에 쓰인 이 한 문장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대제국의 DNA를 품고 있었던 거였을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번영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나라의 또 다른 비밀을 찾아서요.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평일 오전 한적한 전시실에서 저는 유리 케이스 안에 고이 보관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원본,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기자분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효원 교수였습니다. 한글학 분야의 권위자이자 이곳 전시의 학술 고문이라고 명함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 린샤오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 교수는 유리 케이스 앞으로 다가와 해례본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서 한 장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노력을 들여 지켜낸 보물입니다. 원래는 상주에서 발견된 것이라 상주본이라고도 불리죠. 남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창제했을 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문자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귀족, 관리, 성직자들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죠. 남 교수는 벽에 걸린 세계 문자 연대표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한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국가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옆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글로 쓰인 다양한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쓴 일기, 여성들이 쓴 소설, 상인들의 장부. 한글은 침묵하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지식이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겁니다. 남 교수는 특히 한 전시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경문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1894년 농민들이 직접 쓴 경문입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항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했죠.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남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가 현대문서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국가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고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깼죠. 왜 그랬을까요? 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읽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가 무엇인지 국가부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문맹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남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깨웠고 국민은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진정한 힘입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무기를 쥐어준 겁니다. 돌아가는 길, 미술관 앞 벤치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는데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한글학회 소속 장미영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님, 제가 연구 중인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태블릿을 펼쳐 일제강점기 시절 비밀 한글학교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말을 금지했을 때도 사람들은 성북동 골목 뒷방, 북한산 동굴, 숲속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언어가 곧 정신이고 정신이 곧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눈을 뜨게 한 도구였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연결고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이상 기후를 구하고 있다는 곳을 찾아서요. 완도 국립해양과학원 분원. 넓은 창문 너머로 남해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연구실에서 저는 최진혁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조류 표본들과 데이터 차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를 구하고 있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김양식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검은 점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의 김양식장은 연간 약 1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10만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죠. 그는 서랍에서 건조된 김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작은 해조류 한 장이 평생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지 아세요? 육상 식물보다 최대 20배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추가 비료나 담수 없이도 자랍니다. 최 교수는 대형 모니터로 나사에서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남해안이 특이한 패턴으로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주에서 본 우리 김양식장입니다. 국제적으로 블루카본이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죠. 해양 생태계 보전과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우연 아닌가요? 김을 기르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제 질문에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완도 어민들은 50년 넘게 생계를 위해 김을 길러왔죠. 처음에는 그저 먹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구를 살리고 있었던 거죠.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손끝이 지구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실 한쪽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팀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나사, 유럽연합 환경청, 호주 연구진들과 함께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 김양식 모델을 배우러 옵니다. 단순한 식품 생산을 넘어 기후 위기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연구실을 나오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던 김양식장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찾으러 왔다. 그러나 이곳에서 국민의 손끝이 만들어낸 조용한 기적을 목격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첨단 기술보다 이곳 어민들의 손끝에서 지구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료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기후위기에 압도될 때 한국만이 해양 탄소 흡수율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세계가 무너질 때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심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찾았습니다. 임시정부, 흥남철수, 금강산댐 위기. 한국의 위기 극복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린샤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정승원 교수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한국 현대사 전문가로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취재하고 있는 주제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한국 국민의 힘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 교수는 책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허름한 건물 앞에 모인 사람들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1919년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빼앗겼을 때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만든 역사적 순간이죠. 교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와이, 멕시코,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임시정부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한인 노동자들, 멕시코 에네켄 농장의 교포들, 연해주의 고려인들. 그들은 월급의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모아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죠. 정 교수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군함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1950년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흥남에서 미군은 군인들만 철수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한국 해군 장교들과 미군 지휘관들이 함께 민간인들도 구출하기로 결정했죠. 교수는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0배나 많은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출했습니다.
군인들이 먹을 식량을 나눠주고 배에 실을 장비를 버리면서까지 민간인들을 태웠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루어진 이 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립니다. 정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민이 국민을 구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86년 금강산댐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신문 스크랩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금강산댐 수문을 개방하면 서울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도 전에 수도권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생존 물품을 준비하고 대피 훈련을 시작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정부 지시 없이요? 네. 라디오와 입소문을 통해 위험을 감지한 국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대피 계획을 세웠고 한강 인근 상인들은 물품을 높은 곳으로 옮겼죠. 위기에 대한 집단 지성이 작동한 겁니다. 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국민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 위기에도 국민이 나라를 지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운 역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온 주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적었습니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나라는 일어선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한국의 해양보건 모델을 세계 기후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치자 이메일함에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인터뷰를 요청했던 UN 사무차장 사라 코넬의 화상 인터뷰 수락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해양보건 모델이 UN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화상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질문했습니다. 사라 차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UN이 각국의 기후 대응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 참여형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화면을 공유해 디지털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주변 바다가 푸른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양 탄소 흡수율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대 기업이나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아닌 어민들의 일상적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혁신적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얼마 후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 담당 로버트 장 박사로부터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내온 자료에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민 참여형 경제 모델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 모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박사의 이메일에 적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이 이미 한국의 해양 보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놀라운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탄소 흡수 모델을 전 세계가 채택한다면 연간 탄소 배출량의 17%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리 기후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죠. 다음 날 서울 시내 카페에서 한국환경연구원 박지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UN과 세계은행의 한국 모델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모델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박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위에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이죠. 그녀는 태블릿으로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힘 한국의 환경보건 성공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완도 어민들, 제주 해녀들, 부산 도시농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국민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연구원의 말을 노트에 적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국가와 정부의 힘을 강조해 왔는데 한국은 그 반대 방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창 강의 중이던 이성민 교수는 세계 주요국들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초반 세계 강대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에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의 국기를 차례로 띄웠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 통제로 코로나 팬데믹을 억제했지만 그 과정에서 창의성과 혁신이 소멸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신기술 생태계는 무너졌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가들은 해외로 떠났죠. 저는 불편한 심정으로 노트를 적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결코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베이징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들어온 소식과 일치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실패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기득권 싸움으로 내부가 분열됐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번의 정부 셧다운을 겪으며 연방정부의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이 교수는 화면을 넘겨 러시아와 유럽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경제 기반이 무너졌고 유럽연합은 관료주의에 발목 잡혀 신속한 위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실패를 피할 수 있었나요?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한국 지도로 바꾸었습니다. 핵심은 국민 권한 강화였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켰죠. 정부는 지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이 교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혼란스러워지지 않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강력한 독재 정권이 있었죠. 하지만 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민을 억누른 나라들은 무너졌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는 길에 학생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자체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중국 기자님이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정책을 논의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초안을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베이징의 편집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닌 제가 실제로 보고 느낀 것을 썼습니다. 국민을 억압한 나라들은 무너졌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살아남았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광화문 정부청사를 찾았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린샤오 기자님 환영합니다. 박민수 경제수석 비서관이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국민주도 혁신 경제라는 제목의 대형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이끄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끈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박 수석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시민들이 결혼 반지부터 금메달까지 내놓아 외환 보유고를 채웠죠. 화면에는 금을 기부하기 위해 줄 선 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었나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한 시민단체가 시작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무려 227톤, 당시 가치로 24억 달러의 금이 모였죠. 다음 화면에는 2020년 코로나19 초기 상황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시작될 때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였죠. 정부 지침보다 한 발 앞서 국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2023년 기후위기 대응으로 시작된 바다 살리기 운동도 어민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이 모델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조정자입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이죠. 우리는 정부 주도 국민 참여가 아니라 국민 주도 정부 지원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길에 시민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상인가요? 저는 동행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주요 정책은 반드시 시민 참여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죠. 오후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시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 사용처를 결정한다고요? 서울시 예산과 김혜원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네, 매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합니다. 놀이터, 도서관, 공원 등 생활 밀착형 시설부터 스마트시티 솔루션까지 다양하죠. 그날 저녁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저는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78세 이종호 할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독재 시대였네. 정부가 모든 걸 결정했지. 하지만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됐어. 이게 바로 한국이 살아남은 비결일세.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국민을 이끈 나라가 아니다. 국민이 정부를 이끈 나라다. 서울 명동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CNN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국민이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가 한국의 부상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GDP가 오래 지칠 국가들을 모두 추월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양 탄소 흡수 시스템, 첨단 기술 혁신,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춘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다루는 뉴스 특집은 BBC,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 매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저는 국내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일보 이지원 국제부 기자가 말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한국의 비밀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비밀 같은 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국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결집시켰을 뿐입니다. 조선일보 박태준 선임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마다 우리 국민은 단결했습니다. 외환위기, 코로나19, 기후위기. 매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죠. 정부의 역할은 그저 이런 국민의 힘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저는 종로의 한 카페에서 국제관계학자 정현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시아 세기의 도래라는 책으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 겁니다. 정 교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지금 세계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분열이죠. 한국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최근 OECD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표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꼽혔고 정치 안정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 지수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간단합니다. 국민의 힘이 만든 나라니까요.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대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학교 신문에 실을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기자님,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국민의 힘이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취재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유산, 훈민정음의 힘, 김양식장의 혁신, 그리고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국민들의 이야기.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기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만든 초강대국, 대한민국.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과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취재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편견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기사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실패를 찾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국민이 나라를 세우는 광경을 목격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린샤오, 기사는 다 썼나? 한국의 취약점을 찾아냈나? 죄송합니다, 편집장님. 제가 발견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었습니다. 린샤오, 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잖아. 저는 진실만을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초강대국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경력도 함께 끊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노트북으로 돌아와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초강대국이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내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새벽부터 문을 연 시장의 상인들. 택시기사는 제게 번역기로 물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시나요? 한국은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합니다. 제가 운전하는 택시도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예요. 바다에 김 심고 반도체 만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창가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완도 앞바다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에 빛나는 김밭, 고요히 웃으며 일하는 어민들. 그리고 서울의 활기찬 거리,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던 시민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자부심 넘치는 학예사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베이징 편집부에 제 기사가 도착했을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한반도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국민이 세운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모습이.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린샤오 기자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분열과 실패를 포착하고 국민의 균열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화민족의 일부라는 믿음, 한국은 그저 작은 조각일 뿐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땅을 밟으며 만난 역사의 진실, 훈민정음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 완도 바다에서 조용히 세계를 구하는 김양식장,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구한 국민의 힘. 이 모든 이야기를 취재하며 린샤오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실패를 찾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국민이 나라를 세우는 광경을 목격했다. 상사의 압박과 자신의 경력을 걸고 그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세운 초강대국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국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이끌고 위기마다 스스로 일어서며 조용히 세계를 구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